자, 이거 뭐 이 재판 소원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재판 소원 또 이제 대법관 이제 증언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걸 또 빌미로 해가지고 오찬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네네. 오찬을 또 안 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난다 사법부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기능 못한다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재판 소원 이 부분 이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재판 소원과 관련해 네.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한번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성이 재판 소원과 있는 것인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논의를 하면서 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거요? 재판 소원이 만약에 그 도입이 되면 네. 어떤 재판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음.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재판 소원이 마치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 네. 헌법재판소가 상위 기관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네.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 음. 라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렸다라는 게 네. 원래 헌법 소원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 침해가 됐을 때 따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법률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의 어떤 작용이 우리가 기본권이 침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요. 네.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을 해요. 예,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선언이 됐어요. 수도도 이전하려고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위헌 선언했잖아요. 아, 예. 그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예. 입법권 침해하는 게 아니고 행정권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법권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는 것이 헌법소원의 원래 원칙이고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했는데 네. 내가 증거를 냈는데 그 증거를 읽지도 않고 판사가 판결문에 다른 얘기를 막 써 엉터리 판결문이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아, 예. 이런 경우가 없냐? 있거든요. 음. 엉터리 판결문이 나왔다. 그럼 이게 이 엉터리 판결문을 헌법 소원을 하면 네. 재판 청구권 침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새가.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게 아니라 네. 1심에서 엉터리 판결문이 나오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심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이 그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보다 1, 2심에서의 경우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게 실제로 헌법재판소원을 하는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슨 명예훼손을 했는데 네. 표현의 자유의 문제랑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인격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재판부가 한쪽만 옹호를 한 거예요. 인격권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면서 내가 어떤 이유로 표현의 자유 그러면은 이 판결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판결이 배제가 되었다. 사실은 그러면 판결문에서는 판사가 정확하게 표현의 자유가 이렇고 인격권이 이렇고 이익 형량을 했더니 어떻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인격권 얘기밖에 없다고 쳐보자고요. 그런 경우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엉터리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를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죠.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면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것이냐? 헌법재판소가 그걸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소원. 예. 그게 이제 재판소원의 재판소원. 모습인, 예. 네. 재판소원의 모습인데 네. 내가 지금 1월 며칠 예컨대 만약 2월 1일이라고 치자고요. 2월 1일 날 무슨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지위가 가처분 소송을 걸었는데 그걸 11월 달에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아예 판결을 안 하고 있다. 예, 재판권 불행사를 한다. 네. 그럼 재판 청구권이 신속한 재판을 할 권리 및 재판 청구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어떤 경우가 재판 소원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심제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할 문제도 안 돼요. 예. 국민의 재판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미 권리구제에는 원래 비용이 들어가는 이미 1심 그렇게 따지면은 3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재판 비용 걱정을 할 것 같으면 3심제를 하는 게 재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예. 우리 국민들의 이제 권리를 네네.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조금 잘못됐다. 그거 자체가 이제 87년 헌법을 만들 때 네. 조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의 위상과 관련된 걸 정립을 못하면서 아하.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뺐던 어떤 법률적 판단이었는데 그게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네요. 예. 그게 40년 굳어버리니까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도를 한번 바꾸는 데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만든 다음에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에서 매년 많은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든 지금까지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해서도 네. 이 법률 자체로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다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행정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뭐 행정작용으로 어떤 일을 했어.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 그럼 그런 모든 건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것 기본권 침해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받는 게 헌법 소원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이거를 묵인하는 게 오히려 재판부에서 잘못한다 그러면 그렇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거는 반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공정하게 지금 다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이거는 아예 안 해버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미뤄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 재판 소원으로 인해서 새롭게 국민의 기본권이 뭐 열리는 이런 게 아니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던 그 사안 콕 집어서 그걸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이걸 이제 반대할 이유가 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아직 예? 그 실행해 본 적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비판하면서 추상적으로 비판을 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 때 엉터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놀랍게도 법을 만들어 놨는데 네. 법에 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는 입법부에서 그 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는 말고 쉽게 설명을 하면 하여튼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거 법을 잘못 만들었네. 법을 네. 언제까지 고쳐라. 이런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게 되겠죠. 자, 만약에 어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데 네. 여기에 뭐 증인도 불러야 되고 뭐 이렇게 그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야 되고 막 하는데 판사가 재판을 그냥 빨리 끝내고 싶고 예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거 증인 말도 안 들을래, 뭐 증인 신문도 안 할래, 다 끊었어요. 재판 절차 진술권에서의 뭔가 기본권 침해가 있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나의 재판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 청구권 또는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판사들은 어떻겠어요? 재판을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겠죠. 네, 조심을 하겠죠. 엉터리 판결문을 안 쓰겠죠. 그래. 아마 최초의 재판 소원이 진행되면 엉터리 판결문 몇 개가 바로 재판 소원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이 될 겁니다. 예, 이거는 증거 자체를 제대로 안 읽은 판결인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엉터리 재판 이제 못 하겠네요. 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 그리고 법률도 지금까지 뭐 7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법률도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그 법률 자체가 바로 즉시 효력이 없어지는 위헌 결정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법률도 70년간 뭐 한 번도 개정 때부터 그러니까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 조항도 즉시 위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재판 작용에 대해서만큼은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도 이건 절대적으로 구제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아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논리까지 가지고 오냐 하면 그런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전체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관으로서 아마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관 이후의 폐해는 대법원이 더 심하죠. 예.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도장값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판 소원 같은 경우는 그 재판 소원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면 네. 내가 신청을 해도 이것이 인용이 안 될 것. 그러니까 사실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번 재판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3억 원이었는데 법원이 1억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된 판결인 것 같아요. 이건 헌법소원 내자마자 일주일 만에 각하해요. 네. 이런 판결을 해주는 데가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뭔지를 알게 돼. 사람들은 그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 같으면 그게 사심제인 거죠. 그냥.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당신이 재판받을 때 도대체 당신의 기본권 어디에 침해가 있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사심제가 절대 아니다. 네네. 기본권 침해 이제 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라는 거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게 만드는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는 그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이제 증언 문제 이것도 글쎄요
법원 쪽이 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계속 이제 모자란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던 거. 그렇죠. 같은데? 사실은 이 대법관이 모자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기보다는 그런 네. 것 같아요. 이제 대법관 수는 고정해 놓되 아. 우리 대법관 수가 일단 고정되고 딱 적은 인원으로 13명, 14명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법원 행정처장 빼서 13명으로 하면은 유지하면은 이 인원만 그 어떻게 보면은 최강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대법관을 늘리고 싶지 않은 거는 사법부의 그 오랜 수건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대법관 수는 늘리면 안 되지. 맞아요. 대법관 수는 늘리면 안 되고 대신에 일을 줄여야 돼. 일을 네. 어떻게 줄여? 상고법원을 만들면 되지. 우리 대법관들이 얼마나 지금 높으신 분들인데 모든 재판을 일이 다 대법관들이 손을 거치려 그래. 그래서 상고심 법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네. 사법부의 오랜 맞아요. 수건,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건이었습니다. 그 수건 사업을 위해서 재판 거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지금 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정말 무한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는 고정해두고 우리 일은 어떻게 하면 덜까? 요것을 궁리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상고법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거는 사실 열어보면은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개혁 법안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의 일정 잡혀 있는 일정을 나 안 가 이렇게 했던 사람의 모습, 이게 장동혁 대표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마 이제 서울 밥상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